오늘은 함께 사연을 공유하려 합니다. 60대 여성 사용자분께서 보내주신 경험담입니다. 저희 톡톡이 사연을 잘 보고 있어서 감사드리며 함께 계신다는 인사도 전해주신 애독자분입니다. 사용자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알고 싶어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틈이 날 때마다 톡톡을 읽어오는 사람입니다. 60대의 나이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게 남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오래 살았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시간들을 쌓아왔어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의 삶이 지나치며 어떤 의미로 채워지는지를 생각해요.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4학년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0대 중반 남성과 결혼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타오르고 열정적이며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결혼에 대한 열망을 진지하게 채워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했었죠. 특별한 능력이나 장점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벌이는 나름 괜찮았던 남편은 고마운 존재이자 의지가 되는 힘이었습니다. 결혼을 잘 한 것 같아 신화생활 중 아들을 임신한 소식에 더 기뻤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결혼 후 아들을 일찍 만나고 5살 언니가 되는 딸을 가지며 사라이 남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나를 따라와. 오붓하게 살았으면 더 편안했을 텐데. 저희 집은 이상적인 현실과 섞여 있었어. 남편은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어. 거기서 사장이자 그 사무실을 소유한 건물주인 아내가 되는 사람이었지.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많은 자녀가 4명인 유부녀가 있었어. 그 여자는 남편과 딴짓을 하면서도 대가를 적게 받았어. 월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80만 원만 받는 시기였어. 그래서 남편은 자신의 지출을 이렇게 조절하곤 했어. 내가 속은 것이었다. 요즘 비상금도 많이 모았어. 그러던 중에 지금 내게 현금이 필요하다는 건물주에게 어느 날 나를 잡혀버렸어. 그전에도 나는 정말 멍청하고 미련하게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 내일도 사무실에서 서로를 좀 만나다가 가만히 할까봐 걱정돼. 아, 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해? 라고 물었어. 건강 관리해야지. 나도 국정을 따라야지. 자식들도 모두 지키려면 당연히 한 번쯤 해야지. 매일 국정은 할 줄 알아. 내일 진짜 배부르게 먹고 싶으니까 도시락 좀 많이 싸줄래? 계란말이에는 야채를 듬뿍 넣어줘. 오, 그래. 난 정성껏 도시락을 싸줄게. 여부도 도시락도 그렇게 잘 챙겨 먹고 항상 통을 보면 싹 비워오던데. 살은 어쩌다 그렇게 안 붙어. 너무 힘들어서 살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체질이 타고나서 그렇지 뭐. 주부이기 때문에 변안이라는 남편에게 전적으로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좋았어요. 언제부턴가 남편이 식사 때마다 근처 식당에서 식권을 사 먹긴 하지만 도시락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었어. 나 요리 솜씨 있는데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딱히 우리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도 안 듣는데. 결혼하고 살면서 정말 우리 열심히 배우고 내가 맛있게 식사를 차려줘. 자였습니다. 그것이 적절한 예로서 표현해야 할 도리이자 최상의 자세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송한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으나 본래 넉넉한 정성을 담아드릴 도시락을 바랐던 터였습니다. 저는 그 도시락 속에 들어갈 음식이 남편과 바람부는 여자가 먹을 것이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집에서 직접 밥을 잘하는 저의 음식 취향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파출부 아주머니가 챙겨주는 밥을 먹거나 혹은 식당에서 사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제 입맛이 잘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을 통해 제가 항상 만들어주던 도시락을 먹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오붓하게 둘이서 살며 추악하고 대담한 일들을 나누었던 두 사람의 삶은 고물주에게 턱을 내밀기에 맞춰 발전해 나갔습니다. 막은 내리고 말았어요. 건물주가 다 알게 된 뒤에 나도 내 모든 내막을 알고 있는 것이 참으로 죽고 싶었어요. 그래도 나는 무릎을 꿇고 털어진 남편에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멀어서 헛된 지구를 버리기로 결심해서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 게 더 상실이었습니다. 혹시나 숨겨두고 싶었는데
그건 충동이었을 뿐이고 감정 자체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나만 믿어야 했어요. 저는 끝없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꼭 막힌 것 같았던 그 순간을 되새겨봤어요. 그때 제게 초라해 보였던 것 중 하나는 남편 없이는 자립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집안을 돌보고 자식들을 키우는 일이 오로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현실. 답변, 다른 행위를 하면서 사는 게 언제였는지 모호해져 가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면 그땐 어떤 사정에서 살아야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남편이 못 만나는 것은 현실적인 사정 때문인 것 아니었나요? 그와 같은 현실적인 판단이 시작되면서 저는 남편에게서 받았던 약함에 대한 동기를 잊어 고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건전하고 정직한 아빠가 되어주길 기대했던 것뿐입니다. 그와 같은 얘기를 남기며 3년 전부터 다른 위치로 서사를 이어가려고 했고 점차 그때 받았던 상처를 잊으려 했습니다. 요리할 때마다 불쑥불쑥 내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그 여자와 나누어 먹었던 남편의 모습이 상실되면서 손이 덜덜 떨리는 순간이 있었고 재료를 손질하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 잠시 주저앉아 눈물을 훔쳐본 적도 있었습니다. 혼자 속으로 고민을 했죠. 나 혼자 견디는 것만으로 우리 가정이 견디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이 집이었던 때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폭행과 시비걸림에 휘말려 경찰서에 나가 있었다는 전화가 새벽에 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택시를 불러 경찰서로 가야 했어요. 가서 보니 남편은 인사불성 고주망태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폭행 시비가 벌어진 곳은 불건전한 술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그 시를 두고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고 했어요. 정신이 아득해지며 개 버릇 남 못 준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일로 저는 악에 사로잡혀 화를 냈죠. 내가 뭐 큰일을 해달라는 것도 뭐 대단한 것을 부탁하는 건 아니었어요. 기본적인 도리만 지켜달라는 거야? 그것도 지키기 힘들다는 거야? 내가 당신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면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자 남편은 점차 제 잘못을 나에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인 기준에서 영 만족스럽지 못한 여자라서 자꾸 밖으로 돌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원통하게 되었는지 차라리까지 이르렀습니다. 미련하고 능력 없는 제가 꼭 참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은 점점 더 즐겁게 살아가고 항상 즉흥적으로 행동해요. 그 기분에 맞추어 주지 않으면 사람이 거친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술과 담배를 사랑하시고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계시며 시어머니는 선을 가정에 중시하시는 분이었어요. 형범위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라 그런지 제 남편은 습관적으로 폭력까지 행사하곤 했습니다. 써오고 있지만 당신의 아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만두면 괜찮은 가장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축조에 있는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친정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찌되었든 상냥한 동편이라도 어느 정도는 받아줄 줄 알았지만 제 친정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어요. 제 친정 아버지는 두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두 완벽하지 않았어요. 간단한 말로 말하자면 정말 무능한 분이셨어요. 친정어머니는 꾸역꾸역 일을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서로 잘 맞지 않아서 이분은 자주 싸우셨어요. 항상 돈이 부족해서 작은 진출조차도 두렵게 느끼며 살았어요. 그런 가정 환경으로 인해 나 자신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있었어요. 제 친정 식구들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항상 마음 한 구석에 있었어요. 모두가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가엾게 여겨왔습니다. 봐온 모든 일을 잘 알기 때문이죠. 제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느꼈고 이대로 계속 살다간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어느 날은 거의 곧부짖으며 친정 부모님에게 속마음을 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고물주의적이고 바람을 피우다가 들키는 일이 있었었죠.
한참 가만히 듣고 계시던 친정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남자가 안일하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을 비유하시며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한숨과 함께 없어진 모습이었지요. 함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러하신 거죠. 이런 거죠. 이혼해서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게다가 아이들까지. 일단은 용서하고 5살 아들 특히 등 같이 살아봐야 할 거 아니니 너는 마음을 넓게 가져라. 배신감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그 뇌가 나간 상태에서도 그래야 내가 능력도 없는데 이혼해서 그 다음에 뭐 또 카군데 이런 계산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최악으로 치달은 남편이 아예 대놓고 외도를 하며 폭력까지 행사하게 되었을 때도 망설이게만 했어요. 진짜 기운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전 업적으로 살아왔던 부분들은 노디비 PINFO 백슬래시사인 FPIC. 저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남편이 반복적으로 보인 불순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완전히 놓는다는 건 제 인생이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아쉽게도 시야가 좁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의 이야기에 들고 용감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유를 듣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그 당사자들마다 사정이 달라야 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같은 이유로 오랜 세월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 다른 사람이 먼저 집을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바람난 여자의 집에서 살게 된 후에는 한두 개씩 짐을 옮기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둘째 딸이 대학에 입학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있었다고요? 당신이 우리 딸이 계약을 맺은 줄 아는 것 아니세요? 입항 불쾌한 맛이 나면 다야? 앞으로 4학년까지 졸업하는 날들이 얼마나 길게 남았는데 생활비가 안 좋고 카드까지 다 빼가고 해.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꼭 등록금을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이에요. 밤바닥에 함께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나는 남편을 찾아 소통하고 해보았지만 차가운 냉대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더 이상 의지가 떨어진 것 같아요. 지난 오랜 세월을 지나 부부 사이의 주제로 거론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주제가 제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남편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사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이혼 도장을 찍으라고 저한테 협조하라 그러더니 정부 쪽에서도 부당하게 대하고 있어요. 넉넉한 조건을 주지 않는 한 그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등록금은 오선대로 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나 등록을 마치면 끝이 아니죠. 학교에 다니는 동안 소비하는 생활비도 쉽지 않습니다. 남편과 분쟁하지 않는 동안 가장 먼저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였는데 요리 솜씨가 좋아서 청소와 관리도 능숙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아르바이트처럼만 일을 해왔던 경험이 있었기에 하루에 12시간 식당에서 일하는 것은 어려워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현 때 우리 선택은 조리와 청소를 잘하는 것을 택했는데 사람이 너무 적어 서운했습니다. 일의 딱은 골병대로 전부 몇 달 못 버틸 거야? 오라 여기 앉아서 과일이나 먹거나 마저 해에 일로 와야 해. 그래도 다행인 건 할 일이 넘쳐났고 그래서 금 모자 소도 꽤 되었던 그 식당에서 만난 분들이 좋은 인연들이 어떤 거죠? 터세 부르거나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제게 희망 넘치게 해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따르면서 왜 학비와 생활비를 벌려고 일을 시작했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손때가 탄 재지가비는 늘 아들과 딸 사진이 끼어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는 모습에 고객분들이 저를 서현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윤 엄마라고 불렀다가 서현 댁으로 고쳐졌어요. 서윤이 바로 제 딸의 이름이었어요. 첫째가 아들이라면 대개 그 아이에게 창피스러운 것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나요? 서울대 학생을 보면 그 아들이 쿵짝하겠지만 자기 딸은 달라서 3점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 그거 어렵다. 우리 아들 광희는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게 뭐든지 그래왔어요. 차분하고 똑똑하며 독립심이 강한 성격이었어요. 반면에 우리 딸 유는 그게 아니었죠. 항상 손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렸을 때 주의력 결핍 증세가 있어서 치료를 받기도 했어요. 아, 예상대로. 이게 전부 그겁니다. 못난 부모의 말에 따라 자란 결과인 것 아닐까요? 딸만을 생각하면 창피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울이 자라면서 점점 나쁜 본성을 키워나가는 건 아닐까요?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아버지와 우울하고 나약한 자신의 어머니, 어린 동생에게 노래를 부르더니 유치하다고 생각한 아이 상태를 신경 쓰지 않은 자신의 오빠 사이에서 자라온 딸은 많은 고충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전에는 제 자신에 대한 소통의 기회조차 부족했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부족한 어머니였습니다. 부모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이 어떤 정서적 영향을 받을지 고려해본 적이 없었고 그런 면도 없던 어머니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너무 성숙하고 내성적이라서 때로는 방심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사춘기를 거치면서 모든 일에 무감각해졌고요. 부모와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되었어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없었지만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망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가정 생활을 등한시하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 결핍이 심해져 갔습니다. 중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수영 결과가 잘 나왔는데 전교 동급생 중에서도 엄청 올랐어. 그래서 합법 보이기 위해 성적표를 아버지의 책상에 올렸는데 도와주는데도 노력을 마주했어요. 어렸을 때는 많이 칭찬해 주시고 좋은 식당에도 같이 데려다 주셨는데 제가 너무 커버렸나 봐요. 7만 원 주고 그랬을 때 자금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다른 위로가 담긴 그런 손길에 관심을 보였어요. 뭐야? 엄마가 뭘 안다고? 엄마도 아빠한테 사랑 못 받으면서 내가 빨아도 엄마는 별론 것 같아. 어떤 능력도 좋은 게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쁘잖아. 여자로서 매력이 있잖아. 그때가 딸의 고등학교 1학년 때야. 그랬었는데요.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안심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딸이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요? 어디서 배웠어? 법상 제가 머리가 좀 아파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말만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빠가 집에 붙이는 것을 엄마 때문으로 생각해. 엄마가 잘못한 거라고 하면서 귀를 가려서 손을 위로 올리다가 부들부들 떨면서 손을 내려놨어요. 저도 모르게 따라하려다 실패했지요. 분노를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저 모습을 보며 딸도 울컥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잘못된 버튼이 눌렸는지 알 수가 없네요. 예전에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 순간부터 뭔가를 바로 잡아야 했는데 자꾸 다른 생각에 마음이 쏠려요. 그 후에 알게 된 곳이 늦었지만 사실 그때도 아무것도 늦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대처했어야 했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앞을 헤아리지 못해서 남편은 그림자 없이도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제가 제 타혼한 일에 대한 아픔은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묵묵히 눈물만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 사태는 남편이 집을 나가고 돈 문제에 완전히 끝을 내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예전에는 한 번도 그렇지 않은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버텨낸 것은 제 아이들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스스로 자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기 길을 찾아가며 생활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아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제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 안내하지 못한 큰 딸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안정된 미래가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견디어 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남편과의 재산 분할을 위한 싸움까지 계속했습니다. 같은 의견에 도달한 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그 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은 남편이 갖기로 했고 대신 저는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군대에서 전역한 아들은 즉시 일자리를 구해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딸과 함께 살면 되기 때문에 집의 크기가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딸은 대학교 2학년입니다. 새 집을 구했는데 보증금은 높고 월세는 낮은 집이었습니다. 전세를 구할 여유는 없었고 내부 구조가 잘 정돈된 빌라 5020호였습니다.
특히 광고된 계약금이 논란이었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가고 이사를 진행하는 날에 잠금을 내려놓기로 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매우 친절하신 분이었는데 이사 때문에 바빠질 텐데도 이사를 마치고 나서 천천히 잠금을 마쳐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 잠금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든지 모든 것이 딸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엄마,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할 거야. 나중에 성공하면 연락할게. 건강하세요.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이사를 가는 동안 쌓아둔 짐 중에서 자신의 물건만 가지고 떠났습니다. 잠금은 물론 남은 돈들도 함께. 그의 딸은 돈을 철저하게 인출해 놓았더라고요. 정말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큰 문제 상황에서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사기꾼을 차단해 주라고 했어요. 딸이 돈과 함께 사라졌을 때 안전한 남편은 나를 바라보며 분노하며 제 뺨을 후려쳤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경로해서 전 남편에게 대응했고 그 이후로는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악몽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끝이니까 이대로 연락을 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했어요. 아, 그리고 우리 딸 걱정할 필요 없어. 여자아이가 혼자 사라졌는데 내가 왜 걱정해야 해? 전 남편은 말을 하자 보니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돈을 달아오르나 싶었어요. 성인이고 자기 결정을 내릴 줄 알고 편지까지 남기면 이건 설마가 아니라 자진 선택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쓰러져서 울었어요. 가슴이 타워를 드뜨었어요. 그 열기가 절 삼키고 제가 녹아내릴 것만 같았죠.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에서 딸이 다녔던 학교에 연락을 해봤어요. 이번 학기 등록한 게 아니라면서 대학교 사무실에서 답변하길래 머리가 어지러워졌죠. 학교를 등록하고 다니는 척했던 딸이 그 돌을 빼돌린 것이었고 대학교는 자퇴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되면 그냥 잊고 삽니다. 돈 떨어지면 나타나려니까 수명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요. 아들은 진절머리지며 그렇게 말했어요. 전 현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희생해도 제가입니다 하고 버텨서라도 가정을 지키는 노력을 할 거예요. 제 자식들을 위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차로 식사 가격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될 것 같았어요. 친정어머니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오셨는지를 다 알고 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었고요. 그러나 우리 가정이 흩어지며 어떤 행복이 사라졌어요. 제 삶이 의미 없이 느껴졌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긴 했지만 끝내 전에 함께 일했던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나와 아는 언니가 고창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는데 새건 나봐 새벽까지 하는 게 좀 그런데 돈은 많이 주고 준다고 생각하면 내가 소개시켜주고 살 때 불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고민하던 저는 곱창집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고 아닌 것만큼 어려워요. 정말 정신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만취한 취객들로부터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받게 된 제안이 바로 파출부일이었어요. 내 마음의 집 가서 요리를 하라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살린다 해야지요. 요즘 그런 것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잘 맞을 것 같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때에 맞는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파출부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바빠서 3개월만 파출부로 일하고자 한다는 가정집으로 갔을 때가 처음 근무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면서 할 일만 딱 하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는 냉장고 정리부터 시작해서 창틀 틈새까지 싹 닦고 이런 것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이 너무 고마워했어요. 하면서 더 많은 글을 쓰고 싶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은 취업한 후 다니던 회사에서 일이 이상하게 해결되어 결국 해고되어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주택을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했었죠. 그 기간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이었는데 아들은 독립적인 성격이어서 그런지 그런 결정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한 가지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을 듣고 아들에게 해외로 나가서 사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결정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 할 일을 찾아 돈을 벌면서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말했고, 마침내 그 결정은 확신된 것처럼 보였고, 아들은 결국 해외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수중에는 돈이 없어져 버리지만 부족한 적은 없었어요. 돈이 들어갈 데가 없었으니까요. 그 배가 들어올 때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딸을 찾는 상상을 자꾸 했습니다. 그런 게 겁이 났어요. 딸을 그렇게도 못 찾을까 봐, 그리고 결코 칠 수도 없을까 봐 가슴앓이를 했고 저항했습니다. 제 가슴에 대모를 박았던 다르지만 그래도 제가 낳은 자식이었으니까요. 저는 파출부일을 계속하면서 공주의 신뢰를 얻게 되었어요. 저는 그 세계를 잘 몰랐는데 서로서로 알아가며 괜찮은 사람도 있음을 알게 되었고 완결을 해줬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TV에서 본 연예인들이나 살만한 고가의 아파트 단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출입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남의 것에 일절다만 내고 손안. 만약 내가 심부름으로 장을 보러 가야 할 일이 생기면 나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것을 관리하고 집주인의 신묘한 얼굴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세심하게 로봇처럼 일을 처리한다. 일을 절대 쉬지 않고 하는 동안 감정을 배제한 채 많은 일들이 내 안에 축적되었고 그것들은 나를 그리게 했을 뿐이다. 남의 물건을 건드리는 것은 나에게 관심과 걱정을 초래했다. 나는 남편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 저녁 일지가 찾아왔을 때 물건을 훔쳐나오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남의 돈을 몰래 훔쳐서 사용하는 상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정도였다. 과거에 그런 상처를 가진 적이 있어서 나는 이 일하는 집에서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벌어져도 별로 감동받지 않고 이런 나를 고용주들은 매우 흥분했었어요.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동력을 가지고 있었고 눈앞의 상황에 적응해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해외에서 안착하여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한국보다는 그곳에 더 매력적인 환경이 있다고 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저를 그곳으로 초대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아들을 찾아갔을 때 아들은 내게 함께 거기서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를 배려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지만 난 그저 나의 삶을 살고 싶어요. 전 남편이 망하게 기도하는 초일한 여자로서 상처를 주며 참석한 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엄마로서 전 아들의 평화는 제가 깨고 싶지 않아 거절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아들은 화를 냈어요. 엄마, 제발 이제 아버지는 잊으세요. 그 인연 어떤 걸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죠. 제 동생이지만 설리겐 어렸을 때부터 이상해요. 아들이 그러더군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해도 성격이 안 맞을 수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외도하거나 폭력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면서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죠. 자녀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자신을 아버지 같은 사람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괴물이라고 하네요. 지켜야 하는 도리와 가치를 외면하고 오로지 본인이 원하는 목적과 결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는 거요. 그리고 사연이 나사지면 아버지를 닮았다고 합니다. 빅하자면 위험한 존재라고 합니다. 막말로 같이 살았으면 생명보험 관계 등 모든 것을 들어서 엄마를 사고사로 위장하고 관련을 챙기셨을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디 통성인들. 엄마는 어떤 분이셨는데요? 엄마는 일부러 나쁜 기억을 지워버리고 좋은 경우를 떠올리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잘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와 동생 모두 잘못된 이념이었어요. 아들은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가슴이 억제되었고 전 홀로 한국으로 돌아와 나만의 일상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파출부 일을 하면서 시든 꽃처럼 살았죠. 그러던 중 드라마에서 본 대저택으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원래 그 집에서 오래 계신 아주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다리에 골절을 입으셨어요. 그 집에서는 그 아주머니에 대한 신뢰가 강했기 때문에 당사자를 통해 인맥을 소개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손이었던 기간에 도움을 줄 사람을 찾으려고 오래 이곳 세계에 발을 디뎠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제안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게는 거리의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잡음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평창동의 대저택이라는 제가 사는 곳에선 거리가 좀 있었지만 교통비도 지원해준다고 하더군요. 또한 시급이 높아서 그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씩 연장하기로 하고 그곳 주인은 회장이었으며 아내 공가는 올해를 기점으로 이혼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여성분이 계셨는데 아주 젊은 여자이고 나이 차이를 극복하여 결혼할 예정이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린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것만은요? 아니에요. 파출부로 일하면서 직접 봤었어요. 그때 해당 장소로 출근해서 함께 일할 동갑의 다른 파출고와 인사를 나눴어요. 제가 그저 사원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알겠어요. 호칭은 정중요해요. 성함은 서윤이 아니라고요. 그럼 자녀의 이름이 뭔가요? 네, 맞아요. 우리 딸 이름이에요. 아, 우리 살목님 별명도 윤이래요. 회장님께서 윤이야, 윤이야 그렇게 부르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윤이 들어간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어요. 저는 손이 빠르고 야면한 저서유 펑션. 첫날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식사는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메인으로 내놓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잘 맞추었고 긴장되었던 첫날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둘째 날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회장님은 집에서 뵙게 되었고 회장님 앞에서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사모님인 맥시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했는데 다니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마치 외출한 것처럼 화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식사를 차려드리고 자리를 뜨려는데 앉아 숫자를 듣던 그 사모님은 놀라운 듯한 눈으로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렇게 보시지. 사보 수능에 맡긴 한가 의문을 품으며 그 공간을 벗어나 던져는 벼락 같은 깨달음을 얻고는 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몸이 빙글 돌아섰고 나는 그 사모님을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그 사모님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빠르게 골퍼뜨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겹쳐지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왜 밥을 이렇게 빨리 먹느냐고 내아. 그냥 배가 많이 고파서예요. 보세요. 저는 천이라고 그런 것은 제게 말해도 손해가 아니에요. 회장님과 대화를 나누며 사모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럭저럭 말씨를 달아도 목소리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하는 동안에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해져서요. 10년이 지난 사라진 차딸이 왜 회장님 댁에서 사모님으로 나타난 건가요? 콩컨드는 심장을 안고 있는데 사모님, 아니 제 딸은 따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눈초리를 자꾸 보여서 이런 말씨는 당하지 않겠죠? 너를 서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설리마치 설을 맡아 막 둘만 있는 공간에서 그렸다 전현을.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제 딸의 생활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그 돈을 흡수했는지, 아저씨는 부자였나요? COB 레어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이러한 이유로 충격받았으니 제 얼굴에 손을 대는 것을 멈추라고요. 쌍꺼풀을 손질하고 눈이 달라졌으며 화장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전현을 챘다고 해 소윤이가 맞았어요. 왜 여기에 사모님으로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회장님과 정식으로 결혼을 해 부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왜 문제인가요? 아, 키셔. 그러면 뭐 안 될 이유라도 있나? 빈정거리는 딸이 말투로 절 업신여기는 내려다보는 태도를 본 순간 자가 가슴이 미친 듯이 아려왔습니다. 회장님은 너니까 이 온당하고 버려진 엄마의 돈을 가지고 날렸던 과거를 아셔야 온 멍칼에서 너의 생활비 들고 이 등록금 넣었더니 그 돈마저 가지고 도망갔던 것을 아신 여고에 대해 언급했어. 저도 모르게 묻혀버렸어. 가슴에 진노를 품는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 봐요.
그랬더니 따르면서 돈을 지켰대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입 닥쳐. 뭐 말하고 있어? 못 들었어. 조심해라고 하는 이 아줌마야. 주의해라. 싫으면 가라. 점점 자식의 말이 떠올랐다.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면 즐겁게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라면 방법과 수단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전 남편과 딸이 그런 사람이라고 했던 말이야. 정말로 놀랍게도 자기 아빠와 닮아 있는 것이다. 죄책감과 망설임 같은 것은 없었다. 나와 같은 사람은 그들의 손쉽게 먹이가 되는 것뿐이야. 아줌마, 혹시 내일만 나와서 그만 주실 거면 지금 당장 새로운 사람을 구하시는 건 어떨까요? 누가 올 것이니 따라 끌어들이면 안 된다. 자기 발로 나가는 걸 방해하면 안 되겠지. 그럼 내가 그를 쫓아내 주겠어. 저를 밀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그를 보지도 않고 다른 객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저를 쫓아내 버렸어. 나는 자기 귀걸이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이니 그냥 그만둬라고 했어. 작년 3월부터 청렴하게 밭을 출놀이하고 있던 나에게 5점을 줄 때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시 그 대저택을 찾아갔지만 문 앞에서 막혔어. 서윤아,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얘 불어 들으라고 소리를 질렀어. 그러자 경찰이 와서 나를 붙잡아 갔어. 서민들이 신고했다 막 되겠어? 나는 주거 침입한 것도 아니었고 엄마도. 정말 서러웠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경찰이 나에게 다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구두 경고를 남겼어요. 원래 그 대저택에서 오래 일했던 동료분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연락했어요. 제 딸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고 켄트 마냥 역경에 굴하지 않는 착한 여자로 회장님이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나에게 제 딸이라고 하셨지만 그분은 당황하셨어요. 사실이라 해도 제가 비밀을 드러낼 수는 없어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더라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언젠가 밝혀질 테니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분의 반응이 낙심스러웠지만 만약 딸이 회장님과 결혼한다면 어떤 결말이 있을지요. 맡아본 건 아마 딸에게 반드시 유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외쳤지만 저는 회장님의 회사를 찾았어요. 회장님께 배운 것을 말하니까 쫓기기도 했는데 그래서 동선을 받아 차를 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회장님이 나타나셨어요. 회장님, 아저씨 보신 적 있으시죠? 기억나시나요? 회장님 댁에서 잠시 숙박한 적 있는 사람이에요. 사부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제 딸을 따라서요. 그런데 회장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DNA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회장님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도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적대적으로 말하시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 결백하고 딸을 찾고 있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 딸 서영이는 사라진 지 1년이나 되었어요. 사모님이 시계를 쓰고 계셔서 말씀이 쉽겠지만 저랑 너무 닮았다고 해요. 기억을 잃었지만 책모장이 가리키는 걸로 보아 흔히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해주세요. 회장님께서 기아를 당하셨죠. 역시나 과거 사실을 철저히 소개하고 조작했다고 할 겁니다. 심지어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졸업장을 위조한 적도 있었어요. 대학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대학 생활을 꾸었다. 돈을 원하십니까? 회장님이 그렇게 모르셨을 때에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진실만을 원합니다. 걸으면 믿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머리카락 한 올을 뜯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사모님께서 얻은 그대로 삶을 회상했습니다. 안 주셨고 그 결과 사모님께서 쫓겨났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받아보니 딸이 영써요. 이제 콱 피었는데 다 망쳐놓아서 진짜 당신을 죽여버릴 거야.
비명을 지르며 난리를 쳤어요. 전 연초용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만해, 그 이상 하면 정말 유치해 보인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른 채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 저는 허망함에 빠졌어요. 그 후로 아들의 설득으로 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뒤로 한 채 이민하는 것이었죠.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지만 바나나 아르나른 건 그곳에 저희 딸이 있기 때문이겠죠.